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스마트폰을 쓰시지만 사진이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카메라 설정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금부터 사진의 질을 한 단계 올려주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설정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실행합니다. 그러면 설정 버튼이 나오게 되죠. 이 설정 버튼의 위치는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하단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전부 있을 거예요.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카메라 설정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설정만 잘 해주셔도 지금 찍는 사진보다 훨씬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텔리전트 기능인데요. 장면별 최적 촬영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별 최적 촬영은 여러분이 어떤 장면을 찍느냐에 따라서 최적화를 해주게 됩니다. 장면별 최적 촬영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 중이라고 나오죠. 어두운 장면은 밝게 찍히고요. 음식은 더 맛있게, 풍경은 더 생생하게 보이도록 설정을 자동으로 최적화하죠. 자, 그 다음에 이 기능의 장점은 텍스트를 찍을 경우에는 최적화 상황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물론 카메라를 수동 모드를 이용을 해서 찍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수동은 잘 안 쓰게 되죠. 바로바로 찍어야 할 때는 자동으로들 많이 찍으시는데 그럴 때는 이 장면별 최적 촬영을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실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책을 하나 얹어봤는데요. 이렇게 놓게 되면 좌측에 이렇게 스캔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런 텍스트를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셔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텍스트를 스캔을 하게 되죠. 찍어볼게요. 그러면 새로 찍은 사진이 보이게 되죠. 이 메뉴가 하단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책을 스캔한 사진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사진에는 우측에 보시면 T라는 글씨가 보이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스캔한 책에 있는 텍스트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텍스트가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 넣을 수 있겠죠. 물론 공유도 가능합니다. 이 장면별 최적 촬영은 이렇게 텍스트라든지 음식 사진, 풍경 사진, 어두운 사진을 찍을 때 알아서 설정을 바꿔주니까 우리가 일일이 바꿀 필요 없이 간단하게 찍을 수가 있겠죠. 장면별 최적 촬영은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진일 경우에는 따로 나오지 않지만 풍경 같은 것을 찍을 경우에는 풍경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음식 표시가 나오게 되고 폭포 같은 걸 찍는다. 그러면 또 폭포 모습이 나오고요. 다양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 표시를 보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촬영 구도 추천이 있죠. 추천 가이드에 맞춰서 가장 좋은 구도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촬영 구도는 되도록이면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실 때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지 않는 이상은 이 구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구도 추천을 이용하시게 되면 아주 쉽게 구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형 같은 걸 찍는다고 했을 때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와 선이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 회색 동그라미가 보이죠? 자, 이 동그라미 안에 회색 동그라미를 넣게 되면 노란색으로 나오면서 맞았다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노란색 선이 나오죠? 그 노란색 선을 주위에 있는 수평되는 부분에 맞춰주시고 찍으시면 아주 쉽게 구도를 잡아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찍으면 한쪽으로 쏠렸죠. 구도 추천은 지금 중앙에 동그라미가 있죠. 자, 이거를 움직여 봅니다. 이렇게 가면 베스트 샷이라고 나오고요. 이 두 개의 인형이 화면 안에 다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눈대중으로 보지 않고 여기 있는 구도 추천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QR코드 스캔이죠. 이게 꺼져 있으면 카메라로 QR코드를 찍더라도 스캔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켜줘야지만 QR코드를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QR코드도 스캔을 해보도록 할까요? 달걀에 있는 QR코드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QR코드에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바로 웹주소가 나오게 되고요. 이 웹주소 터치를 하게 되면 해당 정보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식품 이력제라고 해서 사육 정보부터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 검사로 보건소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메라로 앞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라고 하죠. 자, 그때
이 QR코드 스캔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찍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 스캔은 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마트 같은 곳에 가셨을 때도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실 때 이렇게 카메라로 비추기만 해도 해당 정보를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품이나 의약품 구매를 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사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촬영 버튼 밀기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고속 연속 촬영과 GIF 만들기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고속 연속 촬영을 할 경우에는 움직임 포착이 힘들 경우에 고속으로 찍게 되면 셔터를 누르고 있으면 계속 찍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찍어 놓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만 골라낼 수가 있겠죠. 달리는 모습이라든지 아이들 찍을 때, 동물들 찍을 때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피사체를 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셔터 버튼을 누르시고요. 당깁니다. 그렇게 되면 고속으로 찍히게 돼요. 해볼게요. 자, 어때요? 사진이 여러 장이 찍히죠? 자, 아래쪽에 찍힌 사진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이죠? 보시면 30장이라고 나와 있죠? 이 안에 들어가시면 30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잘 찍힌 사진이 있겠죠? 그 사진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사진만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고속 연속 촬영으로 한꺼번에 찍혔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으시고 이 사진을 지워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하실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진, 제일 잘 나온 사진을 한 장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왕관 표시를 누르면 그 사진이 베스트 샷으로 대표 사진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또는 내가 움직일 때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 GIF 만들기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한 장씩의 사진이 아니고요. 움직이는 GIF로 만들어줍니다. 기능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진으로 저장되지 않고 움직이는 사진으로 저장이 되겠죠. 이 GIF 만들기에서는 추출을 할 수가 없고요. 고속 연속 촬영에서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쓰실 때는 또 설정 바꾸고 하면 귀찮으시니까 아예 설정을 해놓고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고효율 사진인데요. 이 HEIF 사진의 경우는 사진 질에는 큰 영향이 없고요. 압축을 많이 해서 최대한 저장 공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으셔서 저장 공간이 부족할 때는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 이용을 하지 않는 게 낫겠죠. 이렇게 HEIF 형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진을 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PC 같은 경우에 열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셀피가 있죠.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이죠. 이것은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셀프 카메라를 찍을 때 좌우 반전 없이 저장을 하는 게 되겠고요. 끄게 되면 좌우가 반전돼서 저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셀피는 기본적으로 좌우 반전은 꺼져 있습니다. 좌우 반전 없이 그대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셀피 색감이죠. 이렇게 셀프 카메라를 찍을 때 색감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원본 상태인데요. 터치하시게 되면 여기서 색감 조절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따뜻하게, 그 다음에 차갑게. 따뜻하게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간 붉은 톤이 올라가서 따뜻한 느낌을 주게 되고요. 차갑게로 가면 파란색 계열이 올라오면서 좀 차가운 느낌을 주게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동영상 부분인데요. 파일 크기 줄이기가 있죠. 자, 이것도 위에 보신 HEIF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원래 품질을 유지하면서 저장 공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 HEVC 방식도 열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도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급하게 찍어서 PC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열 수 없다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손떨림 보정이 있죠. 이 손떨림 보정은 전면 카메라일 때는 적용이 안 돼요. 후면 카메라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동영상 찍으실 때 로봇가 아닌 이상은 손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알아서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켜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은 일반 부분에서 자동 HDR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걸 이용을 하게 되면 밝고 어두운 영역 디테일까지 포착해서 명암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주죠. 어두운 부분일 때 사진을 보시면 뭉개지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 디테일을 살려주는 기능이 되겠어요. 이 HDR을 켜면 사진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디테일들이 살아납니다. 이것도 꼭 켜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직 수평 안내선이죠. 이것도 무조건 켜야 되겠죠. 자, 켠 상태에서 카메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 라인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있어야 뒤쪽에 키보드의 가로선과 내 카메라가 수평을 유지하면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가로 세로선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수평선을 눈대중으로밖에는 잡을 수 없습니다. 수직선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이 수직 수평 안내선은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위치 태그죠. 이 위치 태그가 있으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했을 때 그 장소 정보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갤러리에서 위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사진을 찍은 위치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지도에 그 위치의 사진이 나오게 되고요. 지도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 지도에서 찍은 구역들마다 어디에서 사진을 몇 장씩 찍었는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여주게 되죠. 사진 관리할 때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나중에 여행을 다녀왔다든지 할 때 다시 사진을 보면서 예전에 즐거웠던 기억도 다시 한번 살려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사진 찍은 위치를 포함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는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사진을 외부로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 때는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내가 보관하는 용도로 쓸 때는 위치 표시를 해주는 게 나중을 생각해서는 훨씬 좋습니다. 사진을 보관 용도로 찍으시는 분들은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촬영 방법이죠.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음량 버튼 누르기인데요. 지금 음량 버튼을 눌렀을 때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확대 축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음량을 키우면 확대가 되고 음량을 줄이면 축소가 되는 거죠. 사진을 손가락으로 확대 축소하지 않고 음량 크기 버튼을 이용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쓰지 않을 때는 그냥 시스템 음량으로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플로팅 촬영 버튼인데요. 이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손으로 파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체크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카메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던 하얀색 동그라미가 하나 더 나오네요. 자, 이게 셔터 버튼이죠. 하나가 더 나왔죠. 자, 이걸 들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이쪽에 많이 위치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놓으시면 되겠고요. 엄지손가락이 위쪽에 위치해요. 그러면 여기에 놓으시면 되겠죠. 카메라를 눕혔을 때 엄지손가락이나 셔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고 찍으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피를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려면 카메라를 향해 손바닥을 내밀어 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셀프 카메라 찍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단체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도 편리하게 찍을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카메라로 돌아갑니다. 손바닥을 앞에다 두어 볼게요. 그러면 옆에 이런 식으로 원이 나오면서 바로 찍히게 되겠죠? 손바닥을 감지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찍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설정 유지인데요. 여기에도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카메라 모드인데요. 이것은 카메라 앱을 바로 전에 썼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열어주는 건데 이 기능 밑에 보시면 셀피 화각이라고 있죠. 이 기능을 켜게 되면 이전에 사용한 화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서 찍을 때는 화각이 좁죠. 그래서 넓게 찍히지가 않고 좁게 찍힙니다. 그런데 여기가 켜있게 되면 여러 명이 셀피를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틀었어요. 그래도 혼자 찍는 화각과 똑같은 화각이 나오게 되죠. 자, 그때는 화각을 넓혀줘야 되는데 렌즈가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 셀피 화각은 되도록이면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게 가끔 켜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여러 명이 찍을 때는 양쪽 끝에 있는 사람이 잘려버리죠. 그래서 이건 되도록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워터마크가 있죠. 내가 찍은 사진에 내가 찍었다는 표시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워터마크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워터마크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이름을 써줄 수가 있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름을 써주시면 사진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기종에 따라서 기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내가 찍은 사진에 이렇게 내가 찍었다는 표시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사진을 공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본인을 나타내는 본인 닉네임 같은 걸 하나 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이용하시다 보면 뒤죽박죽 되는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헷갈립니다. 그럴 때는 초기화 해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기본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필요한 부분만 켜주거나 꺼주시면 되겠죠. 설정 부분 건드리시는 걸 굉장히 겁내시는데 전혀 겁낼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초기화 해주시면 언제든지 초기화가 되니까 그 상태에서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스마트폰으로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죠? 카메라 앱은 잘 아시지만 사진이 저장되는 갤러리의 편리한 기능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기능 중에서 업데이트가 가장 자주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갤러리 앱입니다. 지금부터 최신 갤러리 앱의 기능들과 알면 편리한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활용도 높은 기능들이니까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갤러리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갤러리에 들어있는 사진들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로 즐겨찾기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선택해서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하단에 보시면 하트 모양이 보이시죠? 자, 이 하트 모양을 누르시면 빨간색으로 바뀌고요. 그러면 이 사진은 즐겨찾기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에 하트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또 하트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돌아오셔서 갤러리에 들어온 상태에서 좌측에 있는 줄 3개 메뉴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즐겨찾기라고 있죠. 이 즐겨찾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하트 표시를 한 사진들만 모아서 보여주게 되겠죠. 자주 보는 사진이나 중요한 사진들은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 바로 한꺼번에 모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위치 표시 기능인데요. 갤러리에 들어있는 다양한 사진 중에서 찍은 장소끼리 사진을 모아서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좌측에 있는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위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갤러리에 있는 사진 중에서 위치가 동일한 곳들만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로 갔어요. 그러면 제가 제주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전부 나오게 되고요. 정확한 위치도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는 동영상과 사진 다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중에서도 각각의 위치마다 사진을 찍은 장소가 다 다르겠죠. 그럴 경우는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 사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중에서 다른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따로따로 모아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축소를 해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장소에서 찍은 사진의 개수가 전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지도에서 찍은 장소와 사진을 몇 장 찍었는지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여행 같은 걸 가셨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각 장소마다 찍은 사진을 모아서 볼 수가 있겠죠. 지도를 좀 더 축소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제주도 전체에서 찍은 각 지역마다 사진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지역을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그 사진이 아래쪽에 나오고요. 주소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 전체 사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진을 하나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그 사진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상세 정보로 들어가시면 그 사진을 찍은 장소의 주소, 날짜와 시간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본다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보관을 해 놓을 때 그때는 이렇게 장소나 날짜 같은 게 나와도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든지 또는 공유를 해야 할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날짜와 주소까지 다 나오면 나의 개인적인 동선이라든지 방문했던 곳들을 남들이 다 알게 되니까 왠지 좀 찜찜합니다. 이럴 때는 날짜라든지 위치 정보를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 정보에서 제외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사진의 상세 정보로 들어온 것은 위치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에 편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편집이 나오게 하려면
다시 갤러리 처음 상태로 들어가신 다음 사진을 눌러서 사진이 나오게 한 다음 여기서 원하는 사진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상세 정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편집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 날짜 정보라든지 위치 정보를 제외시키거나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누르시면 위치 정보가 없어지죠. 또는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시고요. 다른 위치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도를 이동시키셔서 원하는 곳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해당 위치로 위치 정보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아예 처음부터 사진의 위치 정보를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위치 정보를 지우거나 바꿀 수 있고요. 날짜도 내가 원하는 날짜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날짜 정보는 바꿀 수는 있지만 아예 삭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날짜와 위치 정보를 항상 포함을 시킵니다. 내가 이동했던 곳이나 내가 여행을 갔던 곳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사진 정리하기도 편리하고 내가 언제 어디에 갔었는지도 전부 기록이 되니까 나중에 그런 정보들을 찾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서 저는 항상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부터 아예 정보를 포함을 시키지 않을 수가 있죠. 자,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자, 카메라 실행합니다. 그 다음 설정 버튼 누르세요.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에 위치 태그라고 있죠. 여기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 사진에 위치 태그가 포함이 되겠죠. 자, 이걸 끄게 되면 위치는 포함이 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은 위치를 포함을 시키되 사진을 전송했을 때만 포함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자, 사진을 전송하는 것은 주로 메시지 앱이나 카톡을 많이 이용을 하시죠. 메시지 앱에서 사진의 위치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앱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가 설정이라고 있죠? 추가 설정 들어가세요. 여기에 보시면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메시지를 MMS로 전송을 할 때 사진을 포함시키게 되면 그 사진의 위치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돼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MMS 메시지에서 위치 정보를 삭제할 수 있고요. 카카오톡의 경우에도 삭제를 할 수 있죠. 자, 카카오톡 들어갑니다. 자, 대화방에서 사진을 추가하죠. 자, 플러스 누르시고요. 앨범 들어가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하면 위치 정보가 포함이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이때 우측 하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질을 원본을 체크하지 않고요. 일반 화질로 체크를 하게 되면 위치 정보가 삭제가 됩니다. 원본은 원본 상태 그대로고요. 일반 화질 저용량은 압축을 하는 거죠.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은 원본이 없죠. 고화질, 일반 화질 전부 압축이 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에서 메시지 전송하실 때 위치 정보를 삭제하셔야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이용을 할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사진 관리하기도 편하겠죠. 이렇게 위치 정보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앨범 만들기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면 앨범이라고 있죠. 앨범을 그냥 만들 수는 없고요. 일단 앨범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앨범들을 알아서 만들어줘요. 내가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분류해서 만들어주죠. 자, 이때 앨범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이 앨범이나 위치가 우측 하단에 나오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스마트폰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앨범에 들어온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앨범 만들기라고 나오죠. 앨범 만들기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앨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앨범명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행이라고 썼어요. 추가합니다. 그러면 앨범이 하나 생겼죠. 자, 이제 이 앨범에 내가 원하는 사진을 넣어주시면 앨범에서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앨범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항목 추가하시고요. 아래쪽에서 사진 누릅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진들을 터치해서 체크하신 다음 완료하시게 되면 그 새 앨범에
지금 이미지가 복사가 되거나 이동이 되게 됩니다. 복사를 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이미지는 그대로 놔두고 이 앨범에 새로운 이미지로 복사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이동을 하면 아예 이미지가 이쪽으로 이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 사진 누르시면 사진은 전체적으로 다 나오게 되겠죠. 이동이 된다고 해서 사진에서 안 보이고 앨범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에서는 전체가 다 보이고 앨범에서는 내가 앨범을 만들어서 넣은 사진이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앨범을 없애고 싶어요. 지금 만든 이 앨범을 없애고 원래대로 돌리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앨범에 들어온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우고 싶은 앨범 터치하시고요. 그 다음 삭제합니다. 그렇게 되면 앨범 한 개를 휴지통으로 이동할지 물어보죠. 자, 휴지통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진도 같이 이동이 돼요. 그래서 앨범을 지우실 때는 터치해서 해당 앨범으로 들어가신 다음 사진을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체크박스가 나오죠. 전체 체크하시고요. 더보기를 누르시고 다른 앨범으로 이동을 하거나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진으로 옮길 수는 없고요. 앨범으로 옮기셔야 돼요. 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좀 전과 같이 앨범을 지우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앨범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앨범 닫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휴지통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앨범을 버렸기 때문에 사진도 같이 버려져서 들어와 있죠. 앨범으로 이동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앨범을 버리실 경우에는 반드시 사진을 먼저 이동을 시키고 앨범을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휴지통에 있는 걸 다시 살릴 때는 터치하고 기다리면 체크 나오고 복원해 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진을 버렸을 때 이 사진이 바로 지워지거나 또는 30일의 기간을 두고 지워지거나 둘 중에 여러분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앨범 스토리 동영상이 나오는 이 줄세개 메뉴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메뉴에 있는 설정 버튼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줄세개 메뉴는 우측 하단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 버튼 들어가면 여기에 휴지통이라고 나오죠. 삭제한 사진과 동영상은 30일 동안 보관된다고 하죠.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30일 동안은 보관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게 됩니다. 휴지통에 있는 사진이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건 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혹시나 잘못 버렸을 때 언제든지 다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혹시나 지웠을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살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비용을 지불하고 포렌식 하는데 맡기기 전에는 완벽하게 살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30일 보관은 켜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줄세개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추천이라고 있죠. 추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저장된 사진에 대해서 다양한 추천들을 하게 됩니다. 사진 리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의 색감, 초점, 화질을 개선을 한다고 하죠. 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뿌옇게 나오거나 흔들린 사진들을 알아서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갤러리에 있는 사진 중에서 이런 사진들을 알아서 얘가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이런 사진은 너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나아지겠지만 완벽하게는 힘들죠. 그런데 아래같이 약간 흔들린 것들은 아주 깔끔하게 보정을 해줍니다. 들어가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를 많이 느낄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선을 잡고 움직여 보시면 두 개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용 화면을 보기 때문에 완전한 차이점을 느끼기가 힘드시겠지만 직접 해보시면 차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동영상 자동 편집이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찍은 영상으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영상들을 알아서 만들어줘요. 자, 들어가 볼게요. 스피드 믹스 누릅니다. 동영상 재생해 볼게요. 자, 어때요? 음악을 알아서 넣어주죠? 그리고 영상 전체가 똑같은 속도가 아니고요. 부분 속도를 빠르고 느리게 함으로써 좀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주죠. 이런 것들은 어디에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틱톡이라든지 유튜브에 있는 숏 영상 같은 거 이용을 하실 때 많이 쓰실 수가 있겠죠.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이 이것만 그대로 이용하셔도 재밌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도 한번 플레이 해보면요. 동영상 재생합니다. 지금 동물이 움직일 때는 일반 속도로 나왔다가 꼬마가 먹이를 줄 때는 천천히 나왔다가 나갈 때는 빠르게 나가죠. 이런 식으로 알아서 만들어주니까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재밌는 영상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공유할 수도 있겠죠. 기본 영상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추천한 영상을 다른 파일로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사진첩 정리 나오죠. 정리할 사진 보기는 흐릿하거나 빛의 과노출, 너무 어둡게 찍힌 사진들을 정리를 하라고 추천을 하는 거죠. 정리가 알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터치해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추천해서 제외하면 되겠죠. 그리고 오래된 문서를 정리하거나 중복된 사진도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사진들이 중복돼서 저장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에 저장이 돼요. 갤러리에도 저장되고 카톡에도 따로 저장됩니다. 이런 것들은 두 개씩 있을 필요가 없죠. 이런 것들 전부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저장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양한 스마트폰 앱들을 설치하시죠. 갤럭시 스마트폰 유저들은 갤럭시 스토어를 이용하시면 갤럭시에 특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앱들을 설치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갤럭시 스마트폰에 특화된 다양한 앱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용한 앱들이 많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갤럭시 스토어 실행합니다. 그 다음 중간에 메뉴에 보시면 특화라고 있습니다. 특화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 메이드 바이 삼성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은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에 특화되어 있는 앱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갤럭시 원격 서비스라고 있죠. 이 갤럭시 원격 서비스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궁금한 점이나 안 되는 부분들을 원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해 볼게요. 설치 완료됐죠? 실행합니다. 그러면 원격 서비스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단말기 문제 해결, 기술적인 이슈 해결을 제공한다고 하죠. 내 단말기를 상담원이 원격으로 연결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킨다든지 또는 배터리의 수명,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현상들을 원격 진단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합니다. 권한 허용해야겠죠? 원격 서비스 통화기로 액세스 허용합니다. 근처 기기를 찾아 연결 허용합니다. 전화 걸고 관리 허용합니다. 생체 신호에 관한 센서 데이터 허용합니다. 이용 약관이 나오죠. 전부 동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화 걸기라고 나오죠. 여기는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를 건 다음 전문 상담원이 보내주는 6자리 접속 코드를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상담원이 내 스마트폰에 접속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을 해주고 내가 모르는 기능들을 설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막상 원하는 기능을 이용을 하려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설정 찾기가 힘들죠. 그럴 때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상담을 받고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격 서비스를 잘 이용 안 하시죠? 말로 듣고 해결을 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 접속을 해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서체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을 하죠. 문서 작성, PDF 작성, SMS 다양하게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서체를 쓰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서체가 한두 가지밖에는 없죠. 삼성에서는 여러 가지 서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서체들은 상업적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삼성 산스라고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자, 이 삼성 산스도 서체인데요.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카테고리 내 인기라고 해서 삼성에서 만든 다양한 서체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옆에 화살표를 누릅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만든 서체들을 볼 수가 있죠. 초코 쿠키, 애플민트, 팅커벨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원래는 서체가 더 많았었는데 그 서체들이 없어졌어요. 미리 받아 놓으시면 없어지더라도 쓰시는데 지장이 없겠죠.
이런 서체들은 꼭 설치를 해 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삼성에서 만들지는 않았지만 삼성 갤럭시에 특화되어 있는 뭐 산돌 미생체라든지 네이버에서 만든 나눔 발음 고딕이라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체들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체들도 다양하게 설치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삼성 레벨, 오디오 리모트, 굿 바이브 이런 것들은 삼성 관련 기기들과 연동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인데요. 삼성에서 나온 여러 가지 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이용을 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에서 나온 헤드폰이라든지 사운드바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연동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아이워크 컨버터라는 건데요. 이거는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아이폰이나 맥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페이지나 넘버스나 키노트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한 것을 보내줬을 경우 아이워크 컨버터에서 MS 오피스 문서로 변환해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건강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갤럭시 스마트폰에 갤럭시 헬스 앱을 이용하면 일상에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운동량 측정과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갤럭시 헬스 앱의 활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건강 관련 앱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보통 그런 앱들은 유료이거나 광고가 많이 나오죠. 이 삼성 헬스 앱은 삼성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광고도 붙지 않습니다.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우선 이 삼성 헬스 앱을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성 계정과 동기화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운동을 했다거나 또는 걸었을 때 그런 정보들을 삼성 계정과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런 관리 항목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 휴대폰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강의용이라서 기록이 돼 있지가 않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휴대폰에는 전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저도 삼성 헬스를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운동을 하려면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고 바빠서 빠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삼성 헬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 내가 활동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운동 기록을 작성할 수 있고 운동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걸음이 802걸음을 걸었네요. 자, 원래 100%까지 6,000보 정도를 걸어야 적당한 걸음 수인데 지금 13%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달리기 모양과 걷기, 자전거 이렇게 세 가지만 나오는데요. 그 옆에 줄 3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달리기, 걷기, 자전거, 하이킹, 수영, 근력, 기타 운동 다양하게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운동한 기록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만 나온 건 여기에 별표를 3개만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수영이나 러닝머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한 번에 3개까지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운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지 않은 운동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단 우측에 보면 운동 추가라고 나와 있죠. 요즘은 골프를 비롯해서 다양한 운동들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됩니다. 본인이 하시는 운동을 선택을 해서 제대로 관리하시면 효과를 좀 더 볼 수가 있겠죠. 이 삼성 헬스를 제대로 이용을 하시려면 갤럭시 워치나 갤럭시 핏을 구매를 하셔서 같이 운용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걷기 운동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걷기 운동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에서 거리 목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 헬스에서 이 걷기 기능이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상단에 보시면 음표 표시가 보이죠?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연결하고 걷기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걸을 때 음악을 들으면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옆에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면 데이터 입력이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걷기 목표 칼로리가 나오고요. 시간이 나와 있죠? 지금 시작 시간과 운동 시간, 거리까지 전부 여기서 측정을 해주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걷다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면 이미지도 첨부하고 메모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세밀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음성 안내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음성 안내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매 1km마다 알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걷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무작정 걸으면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알림을 주고 음악도 들으면서 내 기록을 확인하면서 걷게 되면 훨씬 지루함이 덜 하겠죠. 자, 그 다음은 자동 일시정지 설정인데요. 계속 걷다가 잠시 쉬기 위해서 벤치 같은 데 앉았어요. 그때도 시간이 계속 흐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휴대전화에서 운동 중지를 감지하면 운동 기록이 일시 정지된다고 하죠.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운동일 경우 움직임이 멈추게 되면 운동 기록도 일시 정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움직임이 있으면 다시 기록이 시작되겠죠. 여기는 걷기는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걷기를 할 경우에 내가 이동하는 경로가 전부 나오게 돼요. 그런 것도 전부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삼성 헬스의 걷기 기능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음식 같은 걸 드셨을 때 그 음식의 칼로리 수 같은 것도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입력 버튼을 누르시고 아침 찍으시고요.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 종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오늘 아침에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라면 체크하고요. 다음 합니다. 그 다음은 음식을 또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칼로리 옆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음식 사진을 직접 찍어 둘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완료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515칼로리를 섭취를 했고요. 그 다음 목표는 1504칼로리죠. 자, 이 1504칼로리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먹은 음식의 목표 수치가 1504칼로리라는 거죠. 이것도 지속적으로 입력을 해서 관리해 주시면 그날 섭취한 음식들의 칼로리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많이 칼로리를 섭취한 날은 운동을 조금 더 길게 해주시면 좀 더 건강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 보면 그래프가 나오죠. 이걸 누르시면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면이죠. 입력합니다. 어제 취침한 시간부터 오늘 기상한 시간까지의 시간을 지정을 해놓죠. 그러면 취침 시간도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보통 기본적으로 6시간 정도 수면은 하셔야 된다고 하죠. 개인에 따라서 수면량이 좀 더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계신데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내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면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건강관리의 첫 번째 조건은 본인의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규칙적인 수면 달성이라고 하고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 나왔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취침 시간도 전부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루밖에는 돼 있지가 않은데요. 계속 기록을 하신 분들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되는지를 보죠. 수면의 양보다는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고 하죠. 이 수면의 질은 규칙적인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정 시간에 수면에 들고 일정 시간에 기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여러분도 삼성 헬스를 이용을 해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체중이죠. 입력합니다. 자, 이 체중도 기록을 그때그때 해놓으시면 내 체중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루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것도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기록을 해놓으시면 여러분의 체중 변화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체중도 건강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죠.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체중이 늘어났다든지 갑자기 줄어들었을 때는 건강에 뭔가 신호가 오는 거죠. 그럴 경우 건강검진을 받으신다든지 건강을 좀 더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물을 하루에 몇 잔을 마셨는지도 여기서 전부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일일 활동도 전부 나오게 되죠. 일일 활동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걸음수와 활동 시간, 활동 칼로리라고 나오죠. 자, 내가 오늘 활동을 함으로써 칼로리를 얼만큼 소비를 했는지를 보여주죠. 지금 33칼로리 소비했네요. 자, 칼로리 소비가 지금 얼마 안 되죠.
하루에 칼로리 소비가 적다 보니까 지방이 많이 쌓여서 배가 나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칼로리 소비를 섭취한 양에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게 좋겠죠. 이런 것으로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일 기록을 하시게 되면 체계적으로 소비한 칼로리와 활동 시간, 걸음 수를 관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피트니스라고 나오죠. 이 피트니스 누르게 되면 긴장한 몸을 풀어준다든지 스트레칭하는 방법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통 40대 이하의 일반인들은 스트레칭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40대 정도 되신 분들은 특히나 이 스트레칭이 중요하죠. 걸을 때나 활동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몸을 풀어주고 활동을 하면 몸에 문제 생길 일을 훨씬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네 아시는 분이 장단지 파열 때문에 병원에 가셨었는데요. 하루에 장단지 파열로 병원에 오시는 분이 하루에 서너 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갑자기 움직이면 이 장단지 파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도록 하세요. 아시는 분은 특별히 심하게 움직인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걸었는데 이렇게 파열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앉아서 발끝을 내 몸 쪽으로 당기거나 또는 반대편으로 뻗어서 이런 근육들을 좀 풀어주고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장단지 파열은 거의 1년 가까이 간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조심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걷기 운동 같은 경우에도 10분, 20분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하죠. 30분 정도는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걷는 보폭도 중요하다고 하죠. 보통 자기 키의 반 정도의 보폭으로 걸으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게 걷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걷는 보폭이 한 40cm에서 30cm 정도인데 본인 키의 반이라고 한다면 거의 50cm 이상 보폭을 주셔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이왕 걸으실 때 그런 식으로 좀 신경 써서 걸으시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걸을 때도 항상 뒤꿈치를 먼저 닿고 그 다음에 앞꿈치를 닿은 다음 앞꿈치와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딛는 그런 방식으로 걸으셔야 된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충수는 일부러 걸어 다닙니다. 저는 강의 때문에 아무래도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낮은 충수는 되도록이면 걸으려고 하는데요. 걸을 때도 뒤꿈치까지 계단 안쪽으로 넣지 마시고 발바닥에 한 반 정도만 계단에 걸쳐서 힘을 주어서 올라가면 운동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시면 건강 관리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현대는 예전에 비해서 수명이 많이 늘어난 만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 계절도 추워지고 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서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